개각 범위가 결정됐다지. 그 위 총리급은 뭐 최단명 총리가 되겠구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5년 방영됐던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저는 지난 금요일 매불쇼에서 김앤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10년 전 그 드라마 속 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들 병역 문제가 걸릴 터이고 후임 총리는 송원영 선배님이십니다. 여론 괜찮을까? 전임 정부 때 그 건도 아직 소송 중인데. 무관합니다. 참고인 진술하신 거 그게 다였어요. 불사신이네. 송 선배가 한송 고문직이 마지막 직책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지. 잘 할 거야. 경제통이니까. 극중 대형 로펌 한송이 총리를 직접 인선하고 그 총리가 국회 청문회에 나가기 전 청문회에서 나올 이슈 정리부터 대응 전략까지 로펌에서 다 챙겨주는 장면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건 과장이겠지 싶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어쩌면 그 장면이 가장 덜 과장된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내란범의 무리한 석방, 김앤장에 근무했던 총리와 민정수석 등 이건 더 이상 풍문이 아니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입니다. 저는 좀 많이 쉽지 않은데 사법 쿠데타의 배후에 김앤장의 서석호 변호사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기가 서석호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 서석호 변호사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랑도 친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서석호 변호사가 윤석열, 조희대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서석호 변호사가 김앤장을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한떡수도 김앤장 출신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정무수석 김주현. 그렇지. 김주현이도 또 김앤장 출신인 거야.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 봐봐. 서석구 김앤장, 김주현 김앤장, 한떡수 김앤장. 야, 이거 뭔가 좀 진짜 연결고리 있는 것 아니야? 왜 갑자기 서석구 이름 등장하자마자 서석구 그만뒀을까? 그러니까요. 김앤장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아주 지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서석호를 부른다고 하네요. 관련해서 이상호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문제되는 게 한덕수 같은 경우에 김앤장이 되게 오래 있었고 회의 4번 참가하는 비용으로 20억인가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일반인이 하면 다 변호사법 위반이야. 근데 변호사들이 전 행정 관료를 고용해서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면 합법이야. 그런 문제도 우리가 차지해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가 서석호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드러났어. 한간에 이 사람이 뭐 대표다. 대표 아니에요. 아니죠. 대표만 한 50명 정도 있어. 그건 대표가 누군지도 몰라 지들도. 그래서 서석호 하나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서석호 잡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김앤장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김앤장이 이번에 쳐냈나 보네. 그렇지. 근데 서석호 씨가 쫙 지금 살펴보면 한 20여 년 됐다고 합니다. 근무하신 지가. 여태까지 안 드러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딱딱 끊을 때 끊고 자기가 법률적으로 의율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드러내지 않아요. 박선원 그 의원님이 의회에서 거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석호라고 하는 사람 이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담을 수 있구나. 네, 담아도 돼요. 네, 깨끗합니다. 그런데 드러난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없지. 네. 윤석열과 남모 검사장이랑 3인방이래. 그러면 자기 광고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 시장에서. 오히려 자기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청문회 부르는 거 전 좋은데 우리가 제대로 맥을 짚으면서 가야 된다. 법관들도 25% 26명만이 동의했다며 그게 어느 조직이든 개혁파는 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건데 MBC도 그래요. 보도를 못했어요. 10개월 동안.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떼쓰고 뭐 단식하고 그래가지고 보도국장이 회의를 했어. 자, 가부를 정하자. 그럴 때 레퍼런스가 뭡니까? 김앤장에다 의뢰해요. 법률 검토를. 그때 당시에 저희 MBC에서 보도를 못한 이유가 뭐냐? 김앤장에서
이건 독수독가고 이거는 통비법 위반이고 해가지고 김앤장이 막아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런 그 법률 검토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가가 세요. 그런 데서 일단 제압을 하고 그런데도 이제 삐질삐질 뭐 봉지욱이나 뭐 그런 장인수나 그런 뭐 저 후배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막 또 하겠다고 덤벼. 아, 그럼 뚫고 그때부터 이제 언론 플레이라든가 조직을 쫙 동원합니다. 그게 김앤장이에요. 그 프로젝트 팀. 그래서 김앤장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청문회를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14일 날 중요한 거는 서석호 찔러봤자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흠잡힐 사안이거나 뭐 자기 범죄를 혐의를 시인한다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김주현이 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나마 드러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의 중간 책임자예요. 김주현이? 왜 김주현 민정수석? 네. 바로 직전까지 총선 이후에 불러들여 오기 전까지 그 사람이 김앤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자, 그리고 한덕수 김앤장이 있었고 네, 한덕수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띄엄띄엄 있어. 파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김앤장이 있다가 정부 갔다가 소위 말하는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데 그렇지. 정부 갔다가 또 김앤장 일 보다가 나오면 또 김앤장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은 현재 김앤장 소속으로 용산에 파견 나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파견 나가 있다. 김용인이 부를 때 김용인이가 갈까 말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민정수석이랑 김앤장 파견 직원이랑 상의해. 네.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심우정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레인지해서 가르마 타고 부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 수사 내란 최초 수사부터 김주현이 오케스트레이팅 한 거예요. 지휘를 한 겁니다. 그럴 수 있... 네트워크 커넥션, 연줄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김주현은 지금 자기 어떤 네트워크가 작동했습니까? 자, 일단 검찰 조직 지휘했죠. 그다음에 대법원도 다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앤장이 존재하는 방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자기들도 잘 몰라. 지금 변호사가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추정이죠, 추정.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러난 자료에 따라서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직원까지 합치면 한 4,000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입니다. 네. 그런데 실체가 없어. 왜 그러냐? 프로젝트 방식이기 때문에 무슨 사안이 딱 발생하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삼성 엑스파일 관련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네. 삼성 엑스파일이 터졌어. 자 그러면 삼성 엑스파일로 해쳐모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부의 전문성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렇지. 인맥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네트워크라고. 카르텔. 네트워크 다른 말로 하면 커넥션, 연줄, 이권 뭐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존재 방식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삼성과 관련해서 자 일단 MBC 쪽에 손쓸 사람, 검찰 쪽에 손쓸 사람, 대법원 쪽에 접근이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헤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끝날 때 만나는 거고 그 전부터 작동해요. 전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야, 그런데 그래. 이거 가능한 거야. 와, 최근까지 가능했어. 김앤장은. 김앤장이 로펌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니까. 한송 업태가 어차피 개인 사업자 조합이라 쌍방대리 논란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노측 사측과 사측이 공방을 벌인다. 멋지잖아. 그리고 심지어 김앤장은 얼마나 편하냐면 로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원고나 피고가 동일 로펌이면 안 되거든 원래. 이쯤에서 김앤장은 정확히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들의 연합체랍니다. 이 구조 덕분에 한쪽은 원고, 다른 쪽은 피고를 맡아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김앤장 대 김앤장도 가능한 셈이죠. 이쯤 되면 법정도 내부 회의실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전관 예우만 알지 우리 후관 예우는 잘 모르잖아. 후관 예우가 뭐예요? 전관 예우는 있던 사람이 나가면 대우받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뭐냐? 후관 예우는 김앤장에 있던 사람들이 법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법원이나 공직이. 전관이랑 달라. 후관. 내가 자리에 들어와서 김앤장을 봐주는. 그렇지. 그래 실제로 후관이요. 어떤 재판이 가능하냐면 지금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사측에서 변호사 쓸 때는 무조건 김앤장을 씁니다.
만약에 현대차 지난번에 하청 관련해서 노동자 지위 소송이 있었거든요. 재판부 3명 중에 2명이 김앤장 출신 판사야. 와. 근데 이 소송을 대리하는 사측의 변호사도 김앤장이야. 맞네. 지평 로펌. 지평 로펌. 아들 딸 있고 사위도 지평에 있어. 근데 지평에서 한화 에어로 뭐 이런 사건들이 법원에 갔잖아 지금. 이를테면 그런 사건들을 조이대가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제척돼야 되고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데 그 뭐 인터뷰한 거 보면 자기는 뭐 회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거 다 따져봐야 돼. 그래. 그리고 뭐 당장 보면은 진은정 한동훈 와이프도 지금 김앤장에 계시거든요. 그래요? 몰랐어요? 박진도 한덕수도 김은혜 남편도 뭐 다 그 김앤장이에요. 전관 예우는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후관 예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공직에서 나와서 로펌으로 가는 게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로펌 출신이 다시 판사나 검사로 들어가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김앤장에서 오래 일했던 변호사가 어느 날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 사건의 변호인이 김앤장 소속이에요. 그야말로 법원 전체가 김앤장 네트워크로 둘러싸인 셈이죠.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죠. 내가 너무 강하게 하면 나중에 다시 김앤장으로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구조에서는 정의보다 커리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가 오로지 법만 보고 판결해 줄 거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과연 그 기대가 현실일 수 있을까요? 예, 그럼. 네. 근데 사실 제가 30년 동안 기자질을 하면서 이런저런 거 다 탐사를 다 해봤는데 유일하게 제가 도달하지 못한 게 김앤장에 대한 와, 보도예요. 그래요?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73년부터 김앤장이 존립을 했는데 와. 한 50년 됐죠? 그 김 변호사 그분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 2세 체제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요 단계인데 2세 체제로 못 넘어가고 여기서 해산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의 악의 씨앗이며 열매가 바로 김앤장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로펌이 아닌데 일단 검찰, 법원 그리고 용산을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드러난 것만으로도 김주현은 사실 당장 수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김주현 위주로 하되 김앤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체를 드러내서 이번에야말로 사법 개혁을 위한 이번에 법관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야 그래야 사법 개혁이 정말 됩니다. 전관 예우, 후관 예우 다 드러내야 된다. 일단 판결문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판사 임용도 지금 그 법조 10년 경력이 있으면 판사로 뽑아줘요. 네. 지난 정권에서 법조 경력 10년을 5년으로 줄이자라고 국임당에서 막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이 막긴 막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김앤장뿐만이 아니라 로펌 다 합쳐서 100명이면 3, 40명이 다 5대 로펌에서 들어온단 말이야. 다 같은 한 통속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보면 2019년쯤에서 대호 프로젝트라고 기억나시죠? 대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갈 때 지금 이 거명되는 뭐 변호사 등등등 네. 이분들이 다 그 대호 프로젝트에 같이 뭐 여러 명이 이제 기획을 했겠죠. 그런 기획자들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아예 그냥 김앤장이 움직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김앤장 이렇게 검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검사 실명으로 검색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재판에 누가 개입됐고 재판관은 누구였고 서로 어떤 관계였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날 수 있구나. 우리가 사법개혁하면 주로 검찰개혁만 떠올리거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 법원개혁, 법조 전체 생태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연결되니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니 검찰이 아무리 쓰레기라도 사법부만 제대로 서 있으면 문제될 거 없거든. 바로 잡을 수 있지. 그런데 뭐 이번에 보니까 그거는 뭐 요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야 요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 개혁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정말로 그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